서울의 한강 번화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골목길. 친구로 보이는 듯한 외국인 여성들이 골목길 한쪽에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한참을 무표정으로 있던 외국인 여성들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어딘가로 뛰어가고 마는데요. 한 한국인 아주머니 앞에 멈춰선 외국인 여성들은 벼랑간 자신들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한국인 아주머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의 말을 들은 한국인 아주머니는 정색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는 폭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들과 아주머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명문 의대를 다니고 있는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커리큘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이죠. 최소 6년 이상의 시험 합격 과정이 필요한 캐나다의 의과 과정은 어렵게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캐나다에서는 의학과와 관련된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취직을 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같은 평범한 의대 과정에 놓인 학생들은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졸업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니던 캐나다의 의과 대학을 과감하게 자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전공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대학교의 실습 교환 학생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습 교환 학생을 해외로 나간다면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기술 관련된 기술이나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서 한국이 월등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실습 교환 학생은 교수님들조차 한국을 적극 추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섬세함 때문인지 환자를 직접 돌보고 치료하는 수술의 과정에서도 이미 미국을 굉장히 앞지른 상태이기에 이러한 전문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의 대학 실습 과정은 저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귀한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의대와 연계를 해서 추천서만 써주는 것이 끝이기에 많은 돈이 드는 해외 교환 학생의 특성상 저와 같은 평범한 경제 상황의 학생들은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 학생을 거의 포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고민하고 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끼던 저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 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외로 나가는 실습 과정은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제가 진짜 한국에 가고 싶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저와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제일 친한 친구인 슈미르는 저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슈미르도 마찬가지였지만 슈미르는 자신이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는 굉장히 다른 매력과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설득을 하더군요. 하지만 해외여행이라는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한국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우연하게도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학생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활용해 친구 슈미르와 함께 한국으로의 꽤 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의사 과정과 관련된 실습 학생으로 한국에 간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하셨고 적지 않은 유학 자금도 받아낼 수 있었던 저는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슈미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도착하자마자 학업 연계를 마친 서울의 대학교로 출발하라며 지도까지 주셨지만 저와 슈미르의 머릿속에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기에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주 잠깐 부모님의 일 때문에 중국에서 2달 정도 거주할 수 있었던 저는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슈미르의 한국행 제안을 엄청나게 고민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나라의 크기도 크고 인구가 많아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도착한 중국의 실제 모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마치 동물과 다름없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슈미르에게 만약 한국이 중국과 비슷하면 나는 당장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지만 슈미르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슈미르와 함께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마치 영화와 같은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캐나다와 제일 비교되던 것은 공항 근처에서 여행객들의 돈을 훔쳐가는 전문적인 범죄 집단과 노숙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공항에서는 사실상 공항을 이용하러 갈 때 여행 가방을 일부러 3개를 챙겨가라는 조언이 있을 정도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꼭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캐나다에서는 매우 흔한 전문적인 공항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 슈미르 또한 캐나다와는 사뭇 다른 공항의 분위기에 한국으로 온 지 3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흥분하며 엄청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난하게 입국 심사를 끝낸 저와 슈미르는 곧바로 업무 협약을 맺어놓은 한국의 대학교로 가라는 교수님의 지시를 어긴 채 한국의 중심 도시인 서울 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곧바로 학교로 갈까 고민했지만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중심 번화가에 도착해 도시로 나온 순간 그러한 생각은 싹 사라지게 되었죠. 이미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느꼈지만 한국은 사실상 차가 필요 없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는 미래 도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캐나다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도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여행객들에게는 불편의 대상인데 한국은 그저 지하철과 버스 단 2가지만 이용하더라도 어디를 가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했고 특히 이러한 대중교통 시설들이 매우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미친 수준이었죠. 아름다운 서울의 길거리를 걸으며 계속해서 감탄을 하던 저는 매우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어르신과의 함께하는 삶에서도 꽤 편리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너무나 놀랐던 것은 어르신들이 도시 곳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의과 대학을 다니던 슈미르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공원 근처에서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저와 슈미르는 이미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기에 서울에서 너무나 유명한 한강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 간단히 서울의 관광명소를 검색했는데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밤에 한강은 꼭 가보라는 글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저와 슈미르는 꼭 저녁이나 새벽 시간을 활용해 한강을 가기로 계획을 해놓은 상태였죠. 처음 마주한 한강은 운이 좋게도 다리를 이용한 무지개 분수가 펼쳐지고 있었고 저와 슈미르는 아름다운 도시 불빛과 어우러진 한강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분이 넘는 시간을 한강 잔디밭에 앉아
무지개쇼를 구경하던 저와 슈미르는 문득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한강을 둘러볼 겸 먹거리를 사기 위해 한강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슈미르는 한국에서는 꼭 떡볶이를 먹어봐야 된다면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아주 운이 좋게도 한강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한 저희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제일 중요한 가게 주인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인 없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엄청 훔쳐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둘러보며 선진국의 최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주인 없는 떡볶이를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와 슈미르는 급격히 화가 나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정의감까지 솟아올라 그중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 한국인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슈미르가 저를 붙잡더니 저것 좀 보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슈미르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영어 문장으로 옆에 있는 통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적혀 있었고 떡볶이와 어묵을 합쳐 10개에 3,000원이라는 말이 종이 상자에 적혀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니 떡볶이를 훔쳐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깨끗하게 먹은 떡볶이. 접시에 비닐을 벗겨 한쪽에 모아놓고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먹은 음식값을 스스로 돈통에 넣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모여있던 접시의 높이가 높아지자 그것을 또 정리해서 포장마차 한쪽에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없는 무인가게처럼 운영되고 있던 한강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주인이 없어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고 떡볶이를 먹은 모든 한국인들은 정확한 가격으로 돈을 계산해서 스스로 돈통에 돈을 넣고 있었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옆에 거스름 돈으로 들고 가라는 지폐까지 놓여 있었는데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돈이 들어있는 돈통과 거스름 돈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훔쳐가면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확실한데 한국인들은 오직 수다를 떨며 떡볶이를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제 친구 슈미르 또한 한국은 이런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가 바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지갑에서 지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처럼 접시 하나를 집어들고는 돈을 계산하고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인가게 시스템에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떡볶이는 천국의 맛 그 자체더군요.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메고 오시더니 뜬금없이 떡볶이를 먹고 있던 모든 손님들에게 국자로 떡볶이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슈미르가 먹고 있던 접시에도 주인 아주머니가 주신 의문의 떡볶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죠. 저와 슈미르는 너무 당황해서 지금 가진 지폐가 얼마 없다며 지폐를 들고 손짓 발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가게를 마감하게 되었으니 그냥 주는 거라며 편하게 먹으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와 슈미르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오는 한강이라 그런지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영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를 정리해야 되니 남은 떡볶이를 공짜로 먹으라는 그 말은 한국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경험이었죠. 저는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인 아주머니께 아무도 돈통에 돈을 훔쳐가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제 휴대폰 번역기를 보신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고 시민의식도 좋다지만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통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날의 사건은 저와 슈미르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제일 충격적인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살기에도 좋고 편리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선진국의 마인드를 가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죠. 저는 잠깐이나마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에 큰 자괴감까지 느낄 정도였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교수님의 전화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실습을 진행하게 된 저와 슈미르는 짧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한국의 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학업을 배운 것도 뜻깊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에게 진짜 삶의 영감을 주었던 것은 바로 청렴하면서도 올바른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었죠. 짧은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저와 슈미르가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지금의 캐나다 대학교를 자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와 슈미르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도 한국이라면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저와 슈미르는 지금 한국으로의 기나긴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날 충격적인 기억을 안겨주었던 한강이 떡볶이 가게는 저와 슈미르가 한국 유학 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될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안 가면 안 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한 브라질 커플이 은밀하게 상파울루의 어느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사람들을 새벽같이 움직이게 한 곳이 어디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고 커피를 정말 사랑해서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루주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커피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직접 원두를 골라 아침마다 갈아서 내려 마실 정도로 커피를 매우 좋아하시죠. 어렸을 적부터 아침마다 풍기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터라 저에겐 커피가 매우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그날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 마시는 커피도 다 달랐죠. 커피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아실 것 같아요. 반면 제 남자친구 크라크는 커피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원두 차이도 모르고 산미도 잘 몰라요. 그냥 카페 가면 뭘 먹을지 고르기도 귀찮다며 남들 다 마시는 커피를 시켜 한 잔 마시는 정도죠. 그치만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하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데려다주는 완전 사랑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진지하게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 둘이서 이곳저곳 카페 답사를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일단 구글 평점 4점 이상 정도 되고 평이 좋은 카페들 위주로 다니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커피를 달고 살았던 제 마음에 쏙 드는 카페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원두에서 나는 미묘한 쓴맛까지 다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사진으로 보이는 카페 인테리어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원목 느낌의 우드톤의 야외 테라스 자리에는 하얀 어닝을 치고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더라고요.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음료까지 마시다니 제가 찾고 있던 딱 그런 곳이었어요. 여길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커피를 좋아하는 제 친구 제시카에게 이 카페의 사진을 보내줬죠. 제시카는 벌써 여기 가봤다며 인증 사진을 우르르 보내더라고요. 상파울루에서 지금 제일 핫한 곳이라며 어제 갔다 왔는데 줄을 한참 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카페에 줄을 서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줄까지 서며 기다리는 카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시카는 자기도 직접 가보기 전에 안 믿었다며 자긴 1시간을 기다렸다는데 아무래도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았죠. 그냥 좀 요새 인기 많으니까 주문이 밀려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크라크와 내일 점심 먹고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카페에 다와갈 때쯤 갑자기 유동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축제가 열리나 궁금했죠. 그런데 카페 앞에 도착해서 저와 크라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빙두를 정도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죠. 제시카 말이 진짜더라고요. 아니, 커피 마시러 상파울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줄을 선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크라크와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도저히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았죠. 저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시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제시카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기는 저렇게 줄이 긴 건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시카는 메뉴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고 커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디저트로 나오는 음식들까지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며 아마 상파울루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곳일 거라고요. 저는 제시카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 그 카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먹어본 게 한 3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에 20대 한국 여성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에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으로 한국인이 우승한 게 최초였어요. 이때 우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창작해서 만든 메뉴가 아주 기발하고 독특했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에 있어 만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회 이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직접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커피 시음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우승자의 커피다운 퀄리티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최종 우승 후보에 올라온 5명 중 2명이나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한국인들 손재주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죠. 밤 늦게까지 그 카페에 관한 정보를 다 찾아보고는 아침 일찍 오픈 시간보다 전에 도착해야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크라크에게 오픈런 할 거니까 일찍 만나자고 얘기했죠. 평소 같았으면 크라크가 굳이 일찍 가야 해라고 했을 게 뻔하지만 크라크도 아까 가게 앞에 긴 줄을 보고서는 제 말에 수긍해줬어요. 나름 아침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둘 몰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고품질 커피를 표방한 스페셜티 커피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 비법을 꼭 알아야겠다며 비장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사장님은 일찍부터 기다려주셔서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런 한국식 인사법은 실제로 처음 보는데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카페에 들어서니 트렌디한 음악들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클럽 같은 분위기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취향이었죠. 저는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했고 크라크도 이번엔 다른 걸 먹어보고 싶다며 사장님께 음료를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장님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카페에서는 산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물어보는데 그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크라크에게 물었죠. 크라크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기 많은 카페에 오니 설렌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나는 종류를 추천드린다고 커피 입문자에게도 잘 맞는 커피일 거라고 하셨죠. 저는 단박에 어떻게 커피 입문자인 줄 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분을 여쭤보셨을 때도 좋아하는 커피의 취향이라든가 좋아하는 원두를 넣어 말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분께서는 카페를 좋아하거나 커피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따라온 느낌이 들어 짐작해서 권유드린 건데 제가 맞췄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손님 응대는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 사장님만의 센스라고 생각했죠.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크라크에게 어느 나라 원두고 산미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설명해봤자 잘 모를 게 분명하니 고소하고 달달한 맛으로 명료하게 권해주는 게 더 적합해 보였어요.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손님 응대가 완벽했죠. 제시카와 이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감탄하고 있는데 음료가 금세 나왔죠. 손도 어찌나 빠르신지 다른 카페의 속도보다 2배 정도는 모든 게 빠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나오자마자 크라크가 음료를 마시려고 하기에 크라크에게서 음료를 확 빼앗아 갔어요. 아니 사진부터 찍어야지 먹으면 어떡하냐고 말했죠. 그러고는 크라크와 함께 사진을 한 30장쯤 찍은 것 같아요. 제일 잘 나온 걸 SNS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주문한 시그니처 음료는 말차 라떼도 녹차를 베이스로 한 음료였어요. 그런데 한 입 먹고는 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보통 브라질 카페에서 만드는 커피 외에 다른 종류 음료들은 그냥 분말로 적당히 만드는 느낌이라 평소에 잘 시키지 않아요. 가격 대비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저도 원래라면 무조건 커피를 시켰을 테지만 이 음료가 인증 사진으로 하도 많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시켜봤죠. 그런데 쌉쌀한 녹차의 맛과 크리미한 우유가 달달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한 입 먹고는 너무 맛있어 아껴 먹고 싶은 마음 반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싶은 마음 반이었어요. 크라크도 먹어보더니 진짜 맛있다며 이건 상파울루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커피도 뭔가 다르다며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 이때까지 먹었던 것과는 다르다고 호들갑이더라고요. 저도 크라크 커피를 살짝 마셔봤더니 정말 맛이 깔끔했어요. 산미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에다 향이 강하게 살아있었어요. 향과 맛으로 2번 감탄할 만한 커피였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카페에 대해 얘기하니 부모님도 당장 가보고 싶다며 내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 정도 커피 맛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로 향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상파울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줄을 기다리면서 어제 찍어놓은 사진을 SNS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고장난 것 같았어요.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댓글과 좋아요가 평소에 2배나 달리는 거 있죠. 모두들 줄이 길어서 못 갔는데 부럽다며 몇 시에 가야 하냐는 부러움에 댓글부터 커피 맛이 정말 좋냐고 궁금하다는 댓글까지 달렸죠. 과연 상파울루에서 가장 핫한 곳이 여기라는 걸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는데 사장님이 어제 오신 분 맞죠? 라며 단박에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손님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보셨냐고 깜짝 놀랐죠.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장사하려면 이 정도 눈썰미는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시며 어제 시그니처 음료 드셨는데 맛이 괜찮으셨냐며 메뉴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환상적이었다며 사실 제가 카페를 차리려고 이곳저곳 방문해보고 있는데 여기가 최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차렸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며 한국에 정말 좋은 카페들이 많아서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셨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카페가 한국에는 깔려있단 말이야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원하는 커피 취향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추천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선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죠. 여기 정말 매일 오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새벽같이 일어나 올 만한 가치가 있다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응대도 잘하고 커피도 잘 내리냐며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카페 우리 딸이 열면 내가 일단 제일 먼저 단골이라며 한국 카페를 잘 벤치마킹해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고 집에 와서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훨씬 좋은 카페가 많이 있다면
한번 직접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녀와서 그 이상의 가치를 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곤 흔쾌히 비행기표를 결제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꼭 2배로 갚을 거라 말씀드리고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리 조사해본 결과 한국에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트렌디한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한인 카페 사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훌륭한 카페들이 많아 보였어요.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저는 제 2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무슨 투명한 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노약자와 일반 승객들이 혹시나 선로에 떨어질까 미리 막아둔 것 같았어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인프라를 설치해 둔다는 점에 놀라면서도 한국인의 이런 꼼꼼한 부분이 결국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인 카페 사장님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리고 깨끗한 지하철을 보면서 정말 쾌적하고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 얼른 짐을 내려두고는 한국에서 가장 핫한 카페들이 많다는 압구정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도에 카페만 검색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압구정동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들 스타의 감각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한국 유명 아이돌인 BTS나 블랙핑크가 한국 젊은이들이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 모두들 아이돌처럼 길쭉길쭉하고 옷을 정말 잘 입어서 아무나 잡고 이 사람이 한국 아이돌이야 라고 제시카에게 얘기하면 제시카가 속아버릴 것 같았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패션 센스에 감탄하면서 미리 검색해 온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카페는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가운데에는 카페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만든 디저트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먹음직스러웠어요. 혼자 온 터라 딱 하나만 고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서 2개나 골라버렸죠. 분명 다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정말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이 날까? 커피 맛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바로 커피를 주문하고서는 카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바빴죠. 저도 인테리어에 참고하기 위해 카페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감탄하면서 커피를 한 입 먹고는 2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 카페도 혹시 바리스타 챔피언십 뭐 그런데 우승하셨나 싶었죠. 게다가 빵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딱 취향 저격이었어요. 브라질 디저트들은 대체로 정말 달거든요. 아이 정말 달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딱 당뇨 걸릴 것 같은 단맛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달달한 디저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기만 한 디저트들은 인기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이 빵은 은은한 단맛에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이 정말 맛있었죠. 이거 이대로 상파울루 가져가서 팔면 그야말로 대박 나겠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빵 2개를 다 못 먹고 조금씩 맛보고 포장해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빵을 먹고 나서는 또 다른 카페를 가기 전에 배도 부르겠다 기념품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크라크부터 부모님까지 이거 꼭 사오라며 신신당부를 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필요한 물건보다 부탁한 물건들이 훨씬 많아 제 것은 캐리어에 다 못 담아갈 지경이었죠. 그리고 크라크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한국 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며 브라질에 없는 거 위주로 종류별로 사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마트에 가보니 라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도저히 잘 못 찾겠어서 제가 계속 서성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밝은 미소가 정말 예뻤죠. 저는 라면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어렵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자신은 치즈볶이라는 라면을 좋아한다고 브라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인기가 많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외국인에게 인기 많은 라면들도 알려주었죠. 아마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충 아무거나 골라갔을 텐데 덕분에 정말 알차게 골라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영어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저와 소통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잘하는 게 아니라며 한국 애들은 다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번에 카페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파울루 1등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국인들은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다 잘하고 겸손한지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정말 쉽게 고를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헤어졌어요. 학생이 추천해준 라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국물이 없는 라면부터 시작해서 짜장라면까지 한국인들은 어쩜 라면 하나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하는지 아이디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오라고 부탁하신 물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커피길래 부탁까지 하시냐며 점원의 안내를 받고 커피 코너로 향했죠. 거기서는 시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핸드드립된 커피를 주로 마시고 머신으로 내려 마시는 것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나름 커피에 대한 고집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아빠가 사오라는 게 고작 이 노란색 스틱 커피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건지 저도 시음을 부탁했죠. 보통 커피와 다르게 연한 갈색이라 밍밍한 느낌에 그닥 끌리지 않았지만 한 모금 마셔봤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지? 저는 이 커피에서 나는 맛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이 카페라떼 저리 가라더라고요. 도대체 노란색 스틱 커피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맛있는지 아빠 거에 제 것까지 잔뜩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또 생각나서 봉지를 뜯어 한 잔 더 마셔보기로 했죠. 커피잔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고 딱 마셨는데 아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물건을 잘못 사온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가 싶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였어요. 물을 적게 넣어야 아까 그 달달한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욕심을 부려 설명서보다 조금 더 적게 물을 붓고 딱 들이켰더니 제가 아까 먹은 바로 그 맛이었어요. 양손 무겁게 호텔로 들어와 굉장히 피곤했는데 커피 믹스 한 잔에 피로가 딱 풀리고 힘이 충전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미리 검색해둔 또 다른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한옥 느낌의 카페라 제가 상파울루에서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음료들이 독특하고 예쁜 찻잔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고즈넉한 한옥을 벤치마킹한 카페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지 제 또래의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는 얼그레이 홍차로 만든 밀크티 라테였어요. 음료를 주문하고는 점원이 디저트도 혹시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디저트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원의 설명만 듣고도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디저트까지 홀린 듯이 주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얼른 디저트가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죠. 점원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 전통 디저트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린 음식인데 외국 손님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디저트라고 했어요. 이름은 약과라고 했죠. 저는 음료보다 디저트를 얼른 먹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쁜 그릇에 담겨 나온 디저트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약과 한 조각에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브라질에서도 너무 단 음식은 인기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분명 정말 달달한데 계속 손이 가는 맛이더라고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은 이 음식에 100% 넘어가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오히려 이 약과를 제 카페 메인 디저트로 만들고 싶었어요. 쿠키처럼 바삭하지 않은데 안쪽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위에 올려진 바닐라 아이스크림과의 조화가 완벽했죠. 이건 세계적인 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 메뉴를 만난 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압구정동의 유명한 카페들을 잔뜩 돌아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죠. 엄마 아빠는 믹스커피를 맛보시더니 매일 하루에 한 잔은 꼭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이거 다 떨어지면 이제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키든 한인마트를 직접 가서 미리 떨어지지 않게 몇 박스 사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녀온 한국 카페들을 참고해서 새로 카페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센스를 따라할 수 없겠지만 한인 카페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조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준비한 약과가 상파울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상파울루에서 저희 가게를 발견하신다면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저희 가게에서 팔만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불매운동도 심해서 분명히 한국에 가면 돌 맞을지도 몰라. 나 어떻게 무서워서 한국 못 갈 것 같아. 한국은 중국을 싫어하잖아.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말할까? 중국의 한 교실 여고생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내용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단체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아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종 연락체계나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중국 여고생들은 한국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20살 왕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승무원은 사실 제 어렸을 생각했던 꿈과는 멀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러던 제가 왜 승무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항상 몸을 조심하면서 행동 공부도 중학교 때 정말 잘해서 명문 하오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고등학교로 여고 중에서는 가장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죠. 그렇기에 하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동을 꺼려하였기에 예절을 중요시하였고 실제로 예절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수업은 깊이 있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든지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 같은 소문이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한국이 예전에 중국에 침략당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한 한국과의 역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중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눈을 가리기 바쁜 어른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일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단지 이슈를 일으킬 만한 소재가 충분하기에 언론에서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도하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역사가 많이 알려져서 중국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저 또한 중국의 행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중국은 한국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업 활동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지만 죄책감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작은 갈등이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중국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한국에 가면 중국인 관련된 범죄가 자주 생긴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이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 여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항상 나쁜 것들만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한국은 두려운 곳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해외를 경험하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되었죠.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여행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뉴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한국을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원하지 않아서 학급 반장이었던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죠. 저는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의 여행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교장 선생님의 마음대로 정하다니 정말 허탈했죠. 하지만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니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면 한국을 못 갈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국을 평생 가지 않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학교 측에서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가서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자 한국으로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를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죠.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면서 저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놓아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 없다고 말했죠.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즐길거리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는 그 중에서 K-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K-팝에 빠져들어 있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K-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의 노래는 벌써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도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알게 된 제가 조금은 한심했어요.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과 하루에 한 주제씩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보여줬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뉴스를 통해 접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위험한 곳이라고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에 꽉 막혀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더욱 빠져들었어요. 아직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죠. 7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민의식도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보여졌어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해낸 사연이 여럿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기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중국보다 뛰어난 부분이었죠.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 보였어요. 혹시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를 알고 계신가요? 거의 중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에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하여 선진 문화를 이끄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몰락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 1년은 거의 10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이죠. 하지만 한국은 성공에 머무르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나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뽐내고 있었죠. 핸드폰을 고르라면 삼성과 애플을 고를 정도로 핸드폰 업계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중국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하였는데 저희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항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공항은 특별히 더 신경 쓴다고 하지만 한국 공항의 화장실이나 안내데스크,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정말 완벽했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항의 크기도 엄청나서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엔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해에 피해가 있어서 건물들이 낡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나라라서 중국과 다르게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날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죠.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멋있는 유니폼에 예쁜 화장을 하신 승무원분들이 아직 기억이 나요. 한국의 승무원분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키도 엄청나게 커서 승무원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함께 간 주변 친구들도 항공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았는데 태국에 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승무원분들에게 동경했던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정말 세련되고 멋졌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학교 단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올 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항에 대한 자료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공항의 신선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된 지금도 한국으로의 비행을 떠날 때면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레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인 분들도 이 소식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공항은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공항을 한번 가신다면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착하니 혹시라도 중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지 살짝 움츠러들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교복을 입고 이동하는 저희를 향해 흐뭇하게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벼서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저희를 반겨주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죠. 저 멀리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중국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고 지금은 중국어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때 제 생각 틀렸다고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보도된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었구나라고 말이죠. 중국의 일부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왔지만 마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를 향한 눈빛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의를 주의하며 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받았던 학교 생활과 달리 한국 공항에 있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정말이지 자유로웠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유로우면서 속에 있는 근엄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 선생님은 공항 로비에서 잠시 동안 저희에게 화장실 다녀오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처음 가보았죠. 중국은 편의점 문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요.
초밥이나 도시락, 푸딩 등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그 이상도 요즘에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 지금 각종 이슈가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 편의점 제품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크림빵을 먹었는데 크림의 양과 빵의 촉촉함이 남달랐어요. 중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죠. 그리고 편의점 주인분도 저희가 여행 온 중국 여고생인 걸 눈치채셨는지 번역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한국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편의점에서도 시민이 식과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서 모르는 걸 큰 문제 없이 해결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항을 떠나서 숙소에 도착하였고 짐을 정리한 후 짜장면과 돈가스 중에서 점심 식사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에 짜장면이 거부감이 가장 앞섰죠. 중국은 짜장면이 정말 유명해요. 저희는 중국이 짜장면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반전은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짜장면은 정말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매장 분위기, 맛, 가격 모두 최고였죠. 그리고 메뉴판도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삼선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한 저에게 딱 맞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로 짬뽕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 서비스였어요. 짜장면을 배부르게 먹고 저희는 다음 일정인 롯데월드에. 롯데월드에는 중국 놀이동산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죠.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설렜어요. 실내 놀이기구는 크고 넓은 천장과 다양한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모두 먹어보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저희는 롯데월드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친구가 그 뜨거운 국밥을 허벅지에 흘린 거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 화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정말 높았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 분들이 의무실을 찾아서 데려가 주었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울기 바빴는데 이렇게 의무실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짧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중국어로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배움의 열정도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갔을 때 중국어를 알고 있는 외국인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벌써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3명을 넘게 본 것 같아요.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롯데월드 의무실에 계신 분도 상처를 보고 저희를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상처 부위도 잘 치료해 주셔서 지금 그 친구는 흉터 하나 없이 나왔다고 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의무실 선생님은 남성분이셨는데 크고 무섭게 생긴 외모와 달리 정말 섬세하다고 느껴졌어요. 역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의무실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만큼 저희에게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왜 중국에서는 이런 미담은 보도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치료도 잘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다시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생각났죠.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전에 생각했던 두려움은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국을 경험해보니 중국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느껴졌고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요리 솜씨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성장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먹을 것도 많고 서비스나 교통수단도 정말 잘 마련되어 있어요. 혼자서 여행한다고 해도 치안 문제도 없는 한국은 정말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지금은 승무원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지만 아직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한국에서의 여행입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